북경으로 동지사가 들어갈 때였다. 복석이는 짐을 지고 동지사 일행을 따라가게 되었다. 언제 돌아오련? 글쎄, 내야 알겠니? 그때 치맛감 한 감 꼭 사오느라? 시끄러운 것 2번 부탁 안 해도 어련히 안 사오리? 복석이와 용녀의 작별은 눈물겨운 장면이었다. 놓았다가는 다시 부여잡고 부여잡았다가는 다시 놓고 밤을 새워가면서 서로 울었다. 대놈의 기집애가 너를 가만둘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보았다. 마음 변했다가는 죽인다. 이렇게도 말해보았다. 그러다가 새벽 인경이 울 때에야 그들은 놓았다. 동지사의 일행은 압록강도 무사히 건넜다. 때는 8월 중순이었다. 무연한 만주의 벌에 잘 익은 고랑이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다. 그 밭 사이에 뚫린 길을 쉬소리 용감스럽게 동지사의 일행은 북경으로 길을 갔다. 짐을 지고 따라가는 복석이의 눈에는 멀리 지평선 위에 용녀의 얼굴이 어렁거렸다. 화상을 따다가 붙인 듯이 지평선 위에 딱 붙어서 아무리 지우려야 없어지지를 않았다. 복석이는 그것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고 하였다. 압록강을 넘어선 지 열흘 만에 복석이는 숫도불복으로 넘어졌다. 복석이는 울었다. 억지 썼다. 나를 여기 버리고 가는 것은 소백정이라고 때도 써보았다. 그러나 대사는 복성이의 병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병든 몸은 산설고 물성 곳에 혼자 떨어졌다. 그리고 동지사의 일행은 여전히 북경으로 길을 채웠다. 열흘이 지났다. 복석이의 병은 완쾌되었다. 아무리 낯선 수토라 할지라도 철석 같은 복석이의 건강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는 동지사의 뒤를 따르려 하였다. 그때 마침 다행으로 같은 길을 가는 어떤 중국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사흘을 동행하였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그들은 어떤 호농이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밤이 되었다. 복석이가 용녀의 일을 생각하면서 혼자 기뻐할 때였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대놈 서너시 달려들어서 복석이의 따귀를 떨어지라 하고 때렸다. 영문을 몰랐지만 복석이는 반항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수효로 4대 1이었다. 그날 밤 그는 결박을 당하여 우매에 갇혔다. 이튿날 그는 벌에 끌려나갔다. 하루 종일을 농사추수에 조력하였다. 밤에는 또한 결박하여 우매 가두었다. 낮에는 또 일을 시켰다. 20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그는 손짓 눈짓으로 겨우 자기가 10년 기한으로 이 집에 팔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의 그는 19살이었다. 그는 이를 갈았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다. 밤낮을 파수병이 그들을 지켰다. 끝없이 긴 하루를 지나면 또한 끝없이 긴 새날이 이르렀다. 긴 새날이 이를 때마다 그는 용녀를 생각하고 10년을 어찌 지내나 하였다. 1년이 지났다. 아, 1년이라는 날짜가 얼마나 길었을까. 그러나 이상타 지나고 보니 꿈결 같은 1년이었다. 어느 틈에 지나갔나 생각되는 1년이었다. 그것은 벌써 만기의 10분의 1이었다. 이렇게 10번 지내자 그는 결심하였다. 어간 10년도 지났다. 지나고 보니 꿈결 같은 10년이었다. 오늘이나 놓아주려나 내일이면 놓아주나. 아, 용녀는 아직 살아있나. 이렇게 기다리던 끝에 그는 뜻밖의 선고를 받았다. 다른 호농에게 새로운 20년의 기한으로 다시 팔린 것이었다. 처음에 그는 혀를 끊으려 하였다. 그러나
용료를 생각하고 중지하였다. 또 20년을 참자. 그는 용하게도 이렇게 결심하였다. 새 집에서도 또한 10년이란 날짜가 지났다. 그때 그는 40에 가까운 나이였다. 그는 대국과 외나라와의 사이에 난리가 있다는 것을 바람결에 들었다. 그 뒤를 이어 대국이 졌다는 소식도 바람결에 들었다. 왜가? 그것은 과연 뜻밖이었다. 아, 그동안 6년은 잘 있나? 조선이 독립하여 한국이 되었단 풍문도 들었다. 동지사라는 것도 연전 없어졌다는 것도 들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용료를 생각하고 한숨을 쉬고 하였다. 장대인이 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하면서부터는 그런 시골 중의 시골에서도 uk적하였다. 종들도 모두 노연한다고 종들 사이에서도 수근수근하는 공론이 많았다. 그때 복석이는 벌써 70이 가까운 나이였다. 마침내 복석이도 노여났다. 그러나 그것은 장대인의 덕이 아니고 나이 많아서 농사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아, 기나긴 날짜였다. 50년이라 하는 진절이 나는 긴 날짜를 용료를 생각하고 살고 용료를 생각하고 지냈다. 노연한 때에는 그는 용료의 한마디밖에는 조선말을 잊은 때였다. 그는 노연하면서 푸른빛 치맛감을 한감 사가지고 50년 전의 약속을 이행코저 정다운 고향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간 곳마다 그의 경이었다. 기차라는 것이 있었다. 이전에는 나루로 건넌 압록강에 커다란 쇠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전에는 곳곳마다 곡발관이 씩씩거렸지만 이제는 그 자취조차 없었다. 고을고을의 영문과 군청에는 모자 쓴 아이들이 드나들었다. 정다운 고국? 아,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정붙일 곳이 없는 고국이었다. 그는 서울에 도착하였다. 50년을 두고 그리던 그 땅이었다. 변하였으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것은 상상 이상의 변화였다. 몽롱한 기억에 남아있는 것뿐이 남아 삼각산은 그 빛조차 달라졌다. 남산은 그 형태조차 변하였다. 그는 서울 장안을 집집마다 대문을 기웃거리며 싸돌았다. 그는 2달을 찾았다. 그러나 용료를 위하여 50년은 참았으나 여기서 2달 이상을 더 찾을 기운은 없었다. 말로는 고국이나마 산설고 물설고 말 모르는 타향이었다. 그는 마침내 단념하였다. 그러나 온전히 단념하지 못한 그의 마음은 서울에 남겨두고 또다시 대국으로 서울을 등졌다. 그의 쓸쓸한 그림자는 의주통도 지났다. 장안은 벌써 제 너머로 사라졌다. 그는 다시 한번 서울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침을 탁 뱉은 뒤에 몸을 바로 하였다. 그때였다. 그는 뜻밖의 자기의 연남은 간 앞에 용녀의 뒷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는 뛰어갔다. 당신! 너무 억하여 이 한마디밖에는 하지 못하였다. 왜 이래? 노파는 획 뿌리치며 돌아섰다. 그때의 복석이는 50년 동안을 잠시도 잊지 못하였던 그 2 누나를 보았다. 당신 소리가 연하여 그의 입에서 나왔다. 노파도 마침내 알아보았다. 이게 누구야? 복석이로구나. 둘은 마주 부여잡았다. 이제 다시 놓았다가는 영구히 잃어버릴 듯이 힘을 다하여 쓸어안고 통곡하였다. 좀 뒤에 행인들은 웬 더러운 진아인과 조선 노파가 앞에 푸른 비단을 펴놓고 서로 외콩을 까먹으며
기뻐하는 양의 경의의 눈을 던졌다. 얼마 뒤에 이 70난 총각과 70난 처녀의 결혼식이 있었다. 신부의 몸은 푸른 진화비단으로 감겨 있었다. 부부의 편. 당신 그 지아버지가 금년 봄에 병들어 죽었소. 말리밖에 돈벌이 하러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외로이 집을 지키고 있는 아내에게 이런 소식이 왔다. 그때 아내는 태중으로 거의 만삭이 되어 있었다. 얼마 뒤에 아내는 옥동을 낳았다. 산후도 경쾌히 지낸 뒤에 아내는 삭배를 짜기 시작하였다. 천하만사를 모두 잊은 듯이 젊은 과부는 빗짜기에 열중하였다. 1년이 지났다. 어린애는 해들거리며 벌벌 기어다녔다. 젊은 과부는 때때로 뜻하지 않게 빗짜던 손을 멈추고는 어린애를 내려다보고 하였다. 또 1년이 지났다. 어린애는 쿠둥쿠둥 뛰어다녔다. 쉬운 말은 다 하였다. 젊은 과부의 눈물 먹은 사랑의 눈은 어린애의 생장을 돕는 가장 좋은 걸음이 되었다. 어린애는 나날이 보이게 컸다. 어린애의 세 돌이 지났다. 천하만사를 잊은 듯이 빗짜기에 열중하였던 젊은 과부는 빗짜기를 중지하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은 돈을 세어보고 볏집을 찾아갔다. 엄마, 언제 와? 열밤 자고 오마. 그때는 아버지도 같이 오지? 같이 오고 말고. 앞서는 눈물을 감추고 젊은 과부는 제 가장 사랑하던 아들과 작별하였다. 그 사이에 3년 동안을 삭배를 짜서 모은 돈을 어린아이와 함께 볏집에 맡긴 뒤에 수로천리, 육로천리에 먼 길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생각만 하여도 진저리가 나는 먼 길을 젊은 과부는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떠났다. 없는 남편의 뼈를 거두어 오고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솔잎을 씹었다.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 자기가 예사였다. 큰 집에 가서는 동냥을 하였다. 마을에 가서 상리를 하였다. 이리하여 열밤 자고 오겠다고 자기 아들에게 약속한 젊은 과부는 집을 떠난 지 1년 만에야 백두산 벌목터까지 찾아갔다. 제주도에서 왔던 사람의 무덤? 이러한 몽롱한 질문을 하면서 이 벌목토에서 저 벌목토로 찾아다니던 그는 석 달 만에야 그 제주도에서 왔던 사람의 무덤을 얻어냈다. 사람의 독한 마음은 능히 하늘빛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몇 해 동안을 단지 이 한 덩이의 흙더미를 찾기 위하여 애쓴 그는 마침내 여기서 발견하였다. 그는 나뭇개불을 하나 얻어다가 그 무덤을 팠다. 그리하여 무서움도 모르고 밤을 새워가면서 뼈를 줄여가지고 온 지붕에 넣은 뒤에 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통곡을 하였다. 4년에 가까운 날짜를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이었다. 사흘을 머리를 풀고 통곡을 한 뒤에 그는 산을 내려왔다. 소문이 벌써 퍼졌는지 산 아래 마을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기웃기웃 들여다보았다. 젊은 과부는 머리를 수그리고 걸었다. 그의 등에는 가장 그의 사랑하던 이의 해골이 지워 있는 것이었다. 사랑은 가장 큰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에 위에 선다. 사랑하는 이를 등에 업은 그는 발걸음조차 가벼웠다. 이제는 사랑하는 이의 유고를 기르는 귀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다. 고향의 길로 둘째 걸음은 첫 걸음보다 더욱 빠르게 다시 육로천리, 수로천리의 길을 떠난 그는
어떤 동리에 들어갔다. 그것은 그 해골을 파낸 곳에서 이틀길쯤 되는 곳이었다. 그는 시장함을 깨달았다. 한술의 밥이라도 얻어먹을 양으로 어떤 집 문간에 섰다. 남의 집 문간에는 서는 것도 한두 번뿐이랴만 등에 사랑하는 이의 해골을 업은 이때에는 그것도 그다지 고통은 아니 되었다. 그는 거기서 없는 줄만 알았던 자기의 남편을 보았다. 어떤 여인과 살면서 그 집 주인 노릇을 하는 남편을. 여보, 모기 소리만한 소리가 짐짓 여인의 입에서 새었다. 아, 역시 모기 소리 같은 소리가 남편의 입에서 새었다. 여인의 등에 졌던 치룽은 저절로 미끄러져서 힘없이 땅에 내려졌다. 여인의 오른편 무릎에 땅이 닿았다. 그 뒤를 따라서 왼편 무릎도 닿았다. 그 다음 순간 여인의 몸은 넘어지는 고목과 같이 땅에 쓰러졌다. 넘치는 순정을 발에 밟힌 바 된 젊은 여인은 너무 억하여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는 거기서 영원한 잠이 들었다. 우의 편. 자네 이즘 뭘로 소일하나? 그저 그렇지. 길에서 만난 C가 물어볼 때에 A군은 우연히 이렇게 대답하고 지나가 버렸다. C는 A군의 동창의 하나인 재산가요. A군은 무직자였다. 오, A군, 이즘 생활이 어떠시오? 노형, 아픈 데 있어? 다른 친구가 길에서 만나서 물을 때에 A군은 불유쾌한 듯이 이렇게 대답하고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은 어떤 회사의 고급 사원이었다. 자네 이즘 용처벌이나 하나? 자네가 돈 잘 벌어서 부자 되게.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장사하는 친구였다. 남이 아무 짓을 하든 무슨 관계야. 자기네들이나 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지. 친구들이 자기에게 무난하는 것조차 A군에게는 수모와 같았다. 이전에 학교에 같이 다닐 때에는 모두 벗이었다. 그러나 일단 교문을 나서서 빽빽이 자기의 업에 달려든 다음부터는 모두들 적이 되었다. 부잣집 아들은 호강을 하였다. 재산 있는 사람은 월급쟁이가 되었다. 재산 없는 사람은 그래도 제 직업 하나씩은 붙들었다. 그러한 가운데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고 있는 A군이었다. 친구들이 그를 만나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은 A군에게는 마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자네는 뻔뻔 놀고 있나 하는 듯이 들렸다. 이제 언제 그는 주먹을 부르시며 때때로 생각했다. 겨울이었다. 일 없이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던 A군은 저녁 때 무거운 다리를 집으로 돌렸다. 늙은 어머니를 어쩌나 병신 누이 동생을 어쩌나 모두가 그에게는 근심뿐이었다. 아, 날도 춥거니와 세상도 춥다. 그의 얼굴빛은 송장과 같이 핏기가 없었다. 집에는 아랫목에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병신 누이 동생이 그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안이 바깥보다 더 추웠다. 모두들 헐벗었구나. A군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 무슨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까 누가 두고 가더라. 오늘 누가요? 내가 알겠니? A군은 봉을 찢었다. 친구의 정일세, 과동이나 하게. 그리고 은행깍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A군의 얼굴은 하얘졌다가 문득 시뻘개졌다. 누가 거지냐? 누가 돈을 달라더냐?
은행깍지는 다시 그날 밤으로 보냈던 사람의 집에 들어떨어졌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그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목이 메어서 그 뒤는 계속하지를 못하였다. 어떤 날 집에 돌아오매 늙은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눈을 연하여 부비며 무슨 비단 옷을 짓고 있었다. 그게 뭐예요? 어머니는 한순간 눈을 찢어서 A군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A군도 다시 묻지 않았다. 저녁 뒤에 어두운 석유불 아래서 어머니는 그 옷을 다시 들었다. 그게 뭡니까? A군은 또 물었다. 어머니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A군은 또다시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뒤에 어머니는 혼잣말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괜찮지만 출입하는 사람이야 옷 한 벌은 있어야지 않니? 품팔이를 해서라도 옷 한 벌은 장만해야지. A군은 탁 가슴에 무엇이 받쳐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눈이 아득하였다. 그는 얼른 머리를 돌이키고 말았다. 이튿날 그는 낡은 교과서를 한 보통이 몰래 싸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전당국에서 낡은 책방으로 또다시 전당국으로 돌아다녔으나 80점밖에는 거두지를 못하였다. 시를 찾을까 해보기도 하였으나 죽으면 죽었지 시를 찾지를 못하였다.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옷 한 벌은 못해 들이나마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끓여드리자. 그는 저자를 보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뜻밖의 봄같이 화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윗목에는 시가 앉아 있었다. A군은 순간에 불붙는 눈으로 시를 보았다. 시도 A군을 쳐다보았다. A군 노여워 말게. 아, 감격이 넘치는 순간에 사람은 능히 저편 쪽에 심리며 진심까지 귀신과 같이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군은 시의 눈에서 순정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결코 부르주아의 자비심이 아니고 진정의 마음에서 나온 우애였다. A군은 둘러보았다. 질소는 하나마 두텁고 뜨뜻한 옷에 쌓여있는 어머니와 병신 누이 동생을 그리고 깨끗한 돗자리를 또한 두꺼운 이부자리를 A군은 시의 앞에 꿇어앉았다. 눈물이 샘솟듯 그의 눈에서 흘렀다. 그리고 A군은 이때 처음으로 알았다. 순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과 그 앞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귀엽고 또한 기쁜 것인가를. 석축화. 내가 요 4년 동안에 흰 석축화가 4번이나 큰 인물을 맡아 있는 것을 구경하였다. 그러나 내가 4번이나 본 그 사실이 다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전후를 종합해보면 사실로도 그런 비극이 있을 듯도 하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공상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 4번이나 석축화를 본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맨 처음에 내가 기차를 타려고 베를린 어느 정거장 플랫폼에 섰을 적이었다. 그때는 이번 전쟁이 시작된 지 2, 3주일밖에 아니 되었다. 모든 군인을 가득히 실은 기차가 기적 소리를 내고 동하기를 시작하였다. 아직도 늙은 부모, 어린아이, 사랑하는 아내를 이별하고 말리 저녁에 나가는 사람을 보내는 여자들이 남아있다. 낙담하고 있느니, 단념하고 있느니,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느니, 훌쩍훌쩍 울고 있느니, 다 같은 설움으로 그 형상은 형형색색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슬픔에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까지라도 심장이 찢어질 듯하다.
왜 각 개인이라도 혹은 고독한 자라도 인류라는 크고 큰 묶음에 묶여있는 것과 또는 인류의 슬픔은 자기의 슬픔과 같이 혹독한 것이 명확히 노출되는 까닭이다. 그 중에도 더욱 내 눈에 띄인 것은 점점 희미해 보이는 기차를 바라보고 흰 석죽화 꽃뭉치를 들고 흔들고 있는 소녀이다. 그 꽃은 곱고도 탐스럽고도 눈빛같이 희다. 스위스 엥가딘의 옛집 아름다운 창밖에서 많이 피어있는 것을 본 생각이 난다. 그 소녀가 왼손에다 약혼한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아마 그 소녀는 약혼한 남자를 전장에 보내는 것 같다. 그는 울지도 아니하고 다만 보이지도 아니하는 기찻간 자리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다. 그는 장부의 간장을 녹일 만한 고운 자태를 가져 있다. 나는 그 용태를 유한한 미색이라고 하고 싶다. 금바른 비단같이 헬쓱한 얼굴에 조그마한 타원형으로 가볍게 싸고 있다. 아직도 신선한 쇠고에 물들지 아니한 순결한 점이 있다. 이번 전쟁이 그이에게 얼마나 두려우며 또 얼마나 무서웠으리요. 나는 그만 그 소녀를 잊어버렸더니 그 후 1년 만에 꽃같은 석죽화가 또다시 그를 생각나게 만들었다. 내가 어떤 때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게 되었다. 내가 타고 있는 차실에 사관 하나가 타고 있다. 그이도 탄 지가 그처럼 오래는 되지 아니한 것 같다. 아직도 치우지 못한 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발뺌을 하는 것 같이 나를 보고 빙긋 웃고 짐을 가리키며 이것이 위문헌이하여 내가 또 전쟁에 나가오 한다. 그의 우수의 결혼 반지가 번쩍거린다. 아마 오랫동안 사랑하고 잊지 못하던 사람과 결혼하려고 휴가를 얻어 돌아왔다가 또다시 전쟁에 나가는 것 같다. 푸른 종이로 싼 소포 한 개를 꺼낸다. 그 위에 한 뭉치 아름다운 흰 석죽화가 붙어있다. 그것을 보니 생각이 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마 저 사관이 그 소녀와 이번에 결혼한 것 같다. 저 석죽화가 필연코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혹은 저 양인이 맨 처음에 엥가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꽃이 간 많은 담요와 같이 만발한 창 밑에서 만난 것이나 아닌가.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보고 있는데 그 사관은 석죽화에다 키스를 하고 손수건에다 곱게 싼 뒤에 그 볼을 그르니 그 속에 책 한 권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다. 그 사관은 나를 꺼리는 듯이 쳐다보며 편지를 가슴속에 감추었다. 나는 알았다. 저 사관이 저 혼자 있을 적에 그 편지를 혼자 읽으려고 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가 최후로 적어준 단말인 듯하다. 얼마 안이 되어 나는 하차하였다. 그 이튿날 벌써 잊어버렸다. 또 1년의 광음은 날아갔다. 내가 붉은 해와 흰 눈이 아름다운 아리사 낙원을 소유하게 되었다. 수용된 독일 군인과 독일서 보낸 환자와 병신들이 이곳에 모이어 일종 처량한 광경을 나타내었다. 하룻날 밖에 내가 그 근처로 산보할 적에 백화점에서 흰 에가딘 석죽화를 한 병 꽂아둔 것을 보았다. 벼랑간 내 머릿속에서는 2번이나 이 꽃을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한 정경에서 본 것이 생각난다. 그래서 곧 들어가서 그 꽃을 사려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관과 소녀에게 대한 존경에서 나온 마음이다. 그러나 누가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깊다고 말을 하였나. 다만 나의 공상이 무엇을 자아내는 듯 나는 나의 다감지를 스스로 웃고 산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내가 호텔방에 들어오니 그 꽃이 생각이 난다. 만일 그 꽃이 이 방에 있으면 지금까지 없던 따뜻한 정취와 상쾌한 기운을 돋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점심을 마치자 곧 그 꽃을 사려고 나왔다. 그 꽃은 벌써 다 팔리고 없었다. 한 독일 부인이 다 사갔다 한다. 그 후에 내가 호텔 정원 양지짝에 앉아 있으려니까 바로 내 옆벽 방 안에서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라 일일이 하는 말이 들린다. 부드럽고 약한 남자의 소리가 난다. 기쁘지 마누라. 심사가 산란한 까닭인가. 가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기운 하나 없어 잘 들리지 아니한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은 뒤로 겨우 본심이 돌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어쩔 줄 몰랐지요. 이제 우리에게는 아마 전쟁이 다 끝났지요. 우리에게는? 그렇지. 그러나 그만치 안 된 일이 또 있지. 이 큰 불행 중에 행복스럽다 하는 것이. 걱정 마세요. 그만큼 하셨으면 장하지 않습니까? 비싼 값으로 우리 둘이 또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렇듯 사랑의 속살거림을 듣기 싫었다. 급히 지나가면서 얼른 보니 한 젊은 부인이 담요 덮은 교자에 누워있는 남자의 머리를 제 가슴에다 누르고 있다. 그녀의 얼굴은 조금도 볼 수가 없었다. 부인은 몸을 굽혀 남자의 머리에 키스를 하고 있다. 남자의 무릎 위에 한 뭉치 흰 석죽화가 놓인 것을 보았다. 나와서 들으니 그이들은 독일인의 부처인데 그 부인은 남편 되는 수용 사관을 간호하려고 오늘 아침에 도착하였다 한다. 그 사관은 폐에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나는 그날 밤에 취리히로 오라는 급한 전보를 받아서 곧 아니 떠날 수 없었다. 그 후에 이 두 사람을 또다시 만나지 못하였다. 젊은 부인이 그때 정든 사람에게 흰 석죽화를 흔들며 못내 이별을 아껴 석하던 소녀인가? 그 환자가 석죽화를 가슴에 감추었던 사관인가? 다만 그 부인이 흰 앵가딘 석죽화를 그 남편의 무릎 위에 놓은 것은 확실하다. 나는 나의 근치나 되는 것처럼 몹시 애석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호텔 주인이 저 독일 사관은 널 가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였다.